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2017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대비 파이널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사 할 건데요. 한국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3시간 정도 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아마 한 1시간 20분 정도 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 1시간 40분 정도 해서 3시간이 쓸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실 사람들은 빨리 혼자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상당히 많으니까요. 네. 그럼 가겠습니다. 국제질서의 변동과 국권 수호 운동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살펴보고 있냐면 국제질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국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들어온 제국주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 국권을 수호할 것인가 그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청일전쟁부터 우리 시험범위고요. 학습지 17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네. 자, 우리가 앞에 이야기를 살짝 알아야 돼서 청일전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동학농민운동의 이야기를 잠시 꺼내올게요. 자, 동학농민운동이 전주성을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시정부 무엇을 합니까? 청의 원군을 요청하죠. 그래서 청나라가 이렇게 군대를 보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일본이 텐진조약을 근거로 해서 다시 이제 군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중국군과 일본군이 대기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학농민군은 이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 했죠. 그러니까 동학농민군이 이 상황을 원하지 않으니까 정부와 화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청나라와 일본 중에서 어떤 나라 이제 두 나라한테 물러가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청나라 사람들은 청나라 군대는 이제 원래 들어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요청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뭐 괜찮아요. 근데 누가 문제죠? 일본군이요. 일본군은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들어온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본군이 매우 뻘쭘한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일본은 아예 무엇을 하냐면요. 아예 한성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그 흥선대원군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고종을 협박합니다. 개혁을 협박해요. 그래서 강요해서 만들어진 개혁. 그게 바로 갑오개혁입니다. 그래서 갑오개혁을 강요했고 그 다음에 청나라한테 시비를 붙였어요. 그래서 2월 전주 화약이 맺어진 지 5월이고요. 그 다음에 경복궁을 점령하고 나서 6월에 이제 일본 함대가 청 함대를 기습 공격해서 청일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적인 하나의 싸움터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렇게 된 거고요. 자, 연편 볼게요. 풍도에서 일본 함대가 청 함대를 기습하면서 전쟁이 시작되고 청일 육군이 충돌하게 되는데 원래라면 청나라가 이겼을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청나라는 이용장에 개인 군대만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군대와 일본 전체가 맞서 싸우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기세가 밀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이 승리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게 됩니다. 결국에 4월 17일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이제 청일 전쟁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러면 시모노세키 조약을 한번 볼게요. 청은 조선이 완전 무결한 자주 독립의 국가임을 환기하고 조선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과 같은 청에 대한 공언과 전례를 전폐한다. 이 말 무슨 말이죠? 그렇죠. 청나라 니네 우리 조선한테서 손 떼. 조선은 우리가 가질 거야. 라는 의도 보이시나요? 청의 랴오둥반도, 타이완, 펑후 제도 이런 것들은 일본에 할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받은 포인트가 뭐죠? 랴오둥반도. 누가 열받았어요? 그렇죠.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열받았어. 그래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일본한테 뭐라고 얘기해? 그렇지. 뱉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뱉는다라고 했고요. 그게 바로 뭡니까? 삼국 간섭이죠. 자, 그래서 청은 군비 배상국으로 2억량을 일본에 지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됐나요? 은 2억량. 대단히 많은 액수인데요. 얼마나 많은 액수냐면 일본의 1년치 예산은 4배였대요. 그러면 우리나라 1년치 예산이 한 200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한 4배 정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쟁 배상금으로요. 근데 나중에 상복 간섭으로 인해서 랴오둥반도를 청에 돌려주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배상금을 더 줍니다. 그게 바로 3천만 냥 더 주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 군비 갖고 뭐 했을까? 이 군비 배상금으로 뭐 했을까?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 이제 청해 전쟁 승리를 축하하는 행렬이고 1895년 야스쿠니 신사의 모습입니다. 요문을 들어가면 이제 야스쿠니 신사가 있는데요. 야스쿠니 신사는 신을 모셔놓은 사당입니다. 신을 모셔놓은 사당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단체로 참배하고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단체로 손가락질 하죠. 전 세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전범들이 여기에 영웅처럼 모셔져 있어요. 정말 당당히 모셔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경악하면서 일본을 손가락질하죠. 뭐 그렇고요. 쓸데없는 얘기 좀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역량 가지고 뭐 했는지 살펴볼게요. 군비를 확장하는데 62%를 쓰고요. 그 다음 전쟁 준비비로 21.6%를 씁니다. 그래서 임시군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역량의 약 83%를 어디에 썼습니까? 군비에 썼죠. 맞죠? 군비를 확장하는 데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야하타 제철소 한번 볼까요? 무기 제조와 산업화에 필요한 철강을 보급하기 위해서 청해전쟁 배상금으로 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론은 그렇죠. 결론은 전쟁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왜 전쟁 준비를 열심히 했는가? 그 이유는 일본이 한 번 더 전쟁을 벌일 건데요. 누구랑 전쟁을 벌이냐면 러일 전쟁,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전쟁을 위한 준비 작업을 정말 철저히 했다는 거. 그러면 일본은 청해전쟁 배상금으로 무엇을 했나요? 대부분을 군비 확장을 하는데 사용을 했다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자 18조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상황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을미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돼서 죽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일본이 청해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우리한테 다시 한번 개혁을 강요하죠. 을미 개혁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을미 개혁이 이루어지고, 고종은, 그렇죠. 자기도 죽을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러시아로 가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갑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러시아로 가진 않았어요. 외국으로 가진 않았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너네 임금을 모시고 있는데 우리한테 뭐라도 있지 않아야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리의 이권을 하나씩 뺏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조약 맺어놓은 게 있어요. 저 과거에 우리 과거 아주 먼 과거는 아닌데 우리 맺어놓은 조약들이 있어요. 우리 개항하면서 맺어놓은 조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했죠? 그렇죠. 최혜국 대우조항 혹시 기억나나요? 미국과도 있었고 영국과도 있었고 프랑스과도 있었어요. 최혜국 대우조항이요. 그래서 일본과도 최혜국 대우조항이 있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 니네 러시아만 줄 거야? 우리도 줘야지. 우리도 조약에 그렇게 써놨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이권을 뺏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더 웃긴 건요. 일본이 고종이 돌아오기를 요구하면서 무력 시위합니다. 대포를 갖다 놓고요. 고종이 환공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얼마나 웃겨요. 맞죠? 우리나라 국왕이 돌아오는 걸 일본 사람들이 요구한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참 웃긴다, 맞죠? 그 다음 열강의 이권 침탈이 본격화되는데요.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의 광산, 우리 철도, 우리의 삼림 이런 게 날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지 통상권 뭐 이런 거 날아갔었다면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광산, 철도, 삼림 이런 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익이 되는 권리라고 해서 이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아관 파천 이후의 국내 정세를 이제부터 살펴볼 건데요. 자, 한번 볼까요? 이게 고종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고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바깥 상황이 어떻냐면 아주 웃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했죠. 요런 상황입니다. 자, 대포를 들이대고요. 국왕이 황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일본군입니다. 참 웃긴다, 맞죠? 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열강의 이권 침탈 한번 볼까요? 자, 우리의 금광이 날아가고요. 금광. 그 다음에 철도 부선권, 무슨 부설권, 뭐 이런 거 날아가고요. 무슨 부설권, 이런 거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철도 부설권 한번 볼까요? 원래 프랑스가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이 나중에 사요, 이거를. 그 다음에 경원선, 일본이 사요. 경부선, 일본이 사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철도 부설권은 전부 다 일본한테 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있어? 삼림 벌채권. 요런 것도 날아갔나, 맞죠?
그다음 뭐 광산 뭐 이런 거 됐나요? 자, 그래서 각종 이권이 날아간다. 경인선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원래 있었는데 일본이 사들여요. 그러면 일본이 왜 철도가 필요했을까? 이제 이 생각도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운상건강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 운상건강은 미국이 차지했잖아요, 맞죠? 근데 이 운상건강에서 나온 돈이 약 한 650억 정도? 600억에서 한 700억 정도의 돈이 나왔다는데요. 이건 얼마냐면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그 당시 지던 빚 1,300만 원이 있었잖아요. 맞죠? 650억이 아니고 600만 원, 700만 원. 놀래라. 자, 1,300만 원인데 우리 빚을 갚을 수 있는 빚의 반을 갚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여기서 나온 금의 양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사람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끼 들고 이제 운산금강을 찾아간 거죠. 그랬더니 미국인들이 자기 거라고 건들지 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no touch, no touch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양놈들은 금을 노다지라 부르는구나. 그래서 운산금강이 노다지 금강이 된 거고요. 우리는 큰 노력 없이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때 노다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나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을 하나 주목해 볼 건데요. 누구에 주목해 볼 거냐면, 갑신정변 때 도망갔던 사람 서재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 볼게요. 자, 이 서재필, 미국에서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서재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신의 숙적인 명성황후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뭐, 눈물을 흘렸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기뻐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이유는 서재필과 명성황후는 큰 원수예요. 서재필의 아내와 자식이 명성황후 때문에 죽었죠. 자, 어쨌든 서재필이 그래서 국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서재필이 여기서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갑신정변이 실패한 이유는 민중들이 미개해서다. 민중들이 깨우치지 못해서다. 나는 그러면 민중들을 깨우쳐서 개혁을 성공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종한테 찾아갑니다. 고종한테 무엇을 요구하냐면 민중들이 우리나라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신문 발행을 하려고 하는데 신문 발행에 돈을 좀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오케이 하고 돈을 대줬어. 그러면 고종은 뭘 기대했냐면 이게 독립신문이거든요. 그 신문에 자기 이름이 이제 떡하니 걸려있을 걸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에그머니나 독립신문의 발행인은 서재필만 써져 있죠. 고종의 이름은 한 글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고종이 이래서 좀 많이 서운했겠죠. 뭐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삐졌겠죠. 네. 그래서 서재필은 이제 더 이상 고종의 도움을 많이 받지는 못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독립신문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독립신문은 한글로 써야 될까요? 한자로 써야 될까요? 그러면 한문으로 써야 될지 한자로 써야 될지는 누가 결정하냐면요. 독자가 결정해요. 독자가 양반 유생이라면 한문으로 쓰이고요. 아니고 백성이나 뭐 부녀자를 위해서 쓰였다면 한글로 써요. 그렇죠. 민중을 위해서 쓰인 신문이니까 당연히 뭐로 쓰이겠어요? 한글로 쓰이겠죠. 그래서 한글로 발행된 신문이었다. 주 3회 내면으로 발행되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면에는 영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어로 신문을 발행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죠. 자, 그래서 이제 무엇을 만드냐면 서재필이 협회를 만드는데요. 이때 고종의 도움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죠. 그 이유는 알겠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고종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어. 그래서 개화 지식인들 또 보수적인 양반들 말고 진보적인 관료들, 그 다음에 뭐 부녀자, 학생 이런 애들한테요, 애들한테 하면 안 되지. 돈을 걷었어요. 돈을 걷어서 협회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독립협회인데, 그러면 독립협회가 한 일이 첫 번째가 바로 독립문을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자, 옛날에는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문인 영은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영은문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뭔 소리냐면 우리는 청나라에 그렇죠. 청나라를 아버지 나라로 받들고 있다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이걸 서재필이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헐고 독립문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 다음 대한제국이 선포되는데요. 아간파천 이후 1년 만에 돌아온 고종이 이제
나라를 왕국, 조선은 왕국이잖아. 왕이 있는 나라죠. 근데 요거를 황제의 국가로 바꿔버려요. 대한제국으로 만들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돌아와서 원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해요. 그러니까 거대하게 거행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민씨, 중전민씨 또는 민중전은 명성황후 이제 이름 바뀌죠. 자, 그 다음에 1914년 일제가 이곳을 헐어버리고 호텔을 지었다고 합니다. 됐나요? 그 호텔이 아마 지금의 조선 호텔일 겁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독립협회와 그래서 대한제국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두 사람끼리 충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떼어낼 수 없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독립협회부터 갈게요. 독립협회가 창립이 되는데 일단 서재필이 귀국해서 독립신문도 창간하고 독립협회도 만들어요. 그래서 개화지식인, 정보관료, 도시 시민층, 학생, 노동자, 여성, 천민들까지 그 협회료, 작은 협회료 정도만 내면 누구나 독립협회에 가입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아들였다는 거. 그래서 독립협회는 계몽단체였어요. 원래는 민중을 계몽하기 위한 단체였는데 그래서 강연회, 토론회 이런 걸 개최하고요. 그 다음에 신문, 잡지 이런 걸 많이 발간해요. 왜냐하면 민중을 계몽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주국권 운동도 펼치게 되는데요. 자주국권이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국권, 나라의 힘을 지키는 운동. 그래서 여러분들 러시아가 영도, 지금의 부산 영도요. 그 부분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잠시 땅을 빌려달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그렇죠. 이권 침탈이죠. 그래서 강력히 제지합니다. 됐나요? 강력히 제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만민공동의 개최가 있는데요. 이 만민공동회는 뒤에 여러분들 그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자유민권운동 볼게요. 자유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민중의 권리를 자유롭게 라는 뜻이죠. 그래서 민중의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운동인 겁니다. 자유권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신체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그 다음에 언론, 집회의 자유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자강개혁운동. 자강개혁이란 건 뭐냐면 스스로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스스로 강해지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지 않는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자강개혁운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뭘 설립하려면 의회를 설립하려고 시도했어요. 그리고 보수 관료들은 제발 좀 퇴진하라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것 때문에 보수 관료들이 어떻게 된 건가요? 보수 관료들이 독립협회를 아주 싫어하게 됩니다. 원래부터 거슬렸는데 이제는 아주 싫은 상대가 바로 독립협회가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관민공동회가 개최되는데요. 만민공동회에서 관료가 더해지게 되면 관민공동회가 되는 겁니다. 뒤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헌의육조도 이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의육조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중추원이라고 하는 곳을 의회식으로 바꾸어서 의회처럼 만들자라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정부 관료 반, 독립협회 측 인사를 투표해서 반 이렇게 해서 의회를 만들고자 구상했어요. 됐나요? 근데 여러분들 요것 때문에 이제 보수 관료들이 뭐라고 하냐면 독립협회가 의회 만들어서 툭하면 국왕한테 그 황제님한테 시비 걸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황제를 쫓아낼 거다. 독립협회는 공화정을 하려고 한다라고 모함을 하고요. 고종은 뭐? 이러면서 독립협회 해산 이렇게 명령하는데요. 독립협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부상 단체였거든요. 보부상의 단체인 황국협회가 습격을 하고 그래서 습격해서 난장판이 되고요. 난장판이 된 곳에 군대가 동원해서 강제로 해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독립협회에 대한 내용 의의와 한계는 잠깐 뒤로 넘기고 만민공동회부터 설명할게요. 만민공동회는 뭐냐면 약간의 이제 큰 하나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대회인데요. 여기에는요. 누구나 참가해도 상관이 없었어.
이해되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냐면 한 사람 불러요. 백정이나 뭐 이런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뭘 하냐면 막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뭐 김아목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사람 취급도 못 받아봤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심지어 자기보다 위에 있는 양반들의 환호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 맞죠? 그 다음에 또 뭐 이름 얘기해도 와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디서 왔냐 해도 와 하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정치 시국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요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나도 이야기하겠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만민공동회는 이제 최초로 모든 사람들, 모든 계층이 참여할 수 있었던 그런 민중식 대회였다는 거라는 거. 그래서 만민공동회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독립협회가 주축이 돼서 이걸 열었으니까요. 근데 요 만민공동회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정부 관료들이 여기에 참여하기 시작해요. 정부 관료들이 참여한 만민공동회를 만민공동회와 좀 분리해서 관민공동회라고 합니다. 관료가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관료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폐하께서 대신들에게 이 집회에 참석하여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방책을 들어보라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보적인 관료들의 참여가 이제 관민공동회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래서 관민공동회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헌의 6조를 결의하게 된 겁니다. 됐나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독립협회의 활동 한번 볼게요. 열강의 이권 침탈에 대한 독립협회의 견해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금, 은, 석탄, 광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마땅히 스스로 채굴해서 그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하필 외국에 내어주어 몰래 넘거게 하고 흘러나가게 해서 자기 나라는 날로 빈천케 하고 그러니까 날로 가난하게 하고 다른 나라는 부강케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철도, 전선, 금, 은, 석탄, 광 이런 것들은 타국에게 빌려주고 내어준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를 다른 나라 사람한테 파는 거고 외국인 고문, 외국인 교사 이런 거를 두기 좋아하고 자기가 성실한 마음으로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전체 정보를 다른 나라 사람한테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당시에 주로 침탈당했던 이권은 금, 은, 석탄광과 같은 탄광 그리고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철도, 전선 이런 거가 많이 뺏겼던 이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독립협회의 토론회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의 급선무는 인민의 교육에 있다. 인민의 견문을 넓히려면 신문을 발간하는 일이 제일로 중요하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면 광산을 확장해야 한다. 우리 국토를 남에게 빌려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중추원을 개편하는 것이 정치상 제일 기요하다. 백성의 권리가 높아질수록 임금의 지위가 높아지고 나라의 힘을 떨칠 수 있다. 자, 그러면 고종과 보수적 관료들이 못마땅하게 여겼을 토론의 주제가 있답니다. 그건 뭘까요? 그건 바로 요겁니다. 요거 중추원 개편이요. 왜냐하면 중추원이라고 하는 의회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의회에서 고종의 그런 무한한 군주권 행사를 제약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고종의 무한한 군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종도 반발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 보수적 관료들은 자기들은 이제 정치를 잘하고 있었는데 독립협회의 그런 양반이 아닌 사람들이 중추원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못마땅하게 여겼을 주제가 바로 중추원 개편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헌의 6조 한번 볼게요. 관민공동회에서 헌의 6조를 결의하게 되는데요. 이 헌의 6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과 민이 협력하여 전제황권을 공고히 할 것. 광산, 철도, 석탄, 산림, 차관, 차병. 차병이란 건 병사를 빌리는 거야. 외국과의 조약에 각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의 합동으로 서명하지 않으면 시행하지 말 것. 전국의 재정은 모두 탁지부에서 관할하여 정부의 다른 기관이나 사회사가 간섭하지 못하게 하고 예산과 결산을 인민에게 공포할 것.
중대 범죄는 공개 재판을 시행하되 피고가 자복한 이후에 재판할 것.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피고가 다 스스로 자기 죄를 밝히고 난 이후에 공개 재판해라 이거죠. 네,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고문 뭐 이런 식으로 자백을 받아냈잖아, 맞지? 자, 책임관은 황제가 정부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할 것, 장정을 실천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요. 헌의 6조에서 민권 신장과 관련된 것에 밑줄을 쳐봅시다. 뭘까요? 4번이죠. 중대 범죄는 공개 재판 시행하되 피고가 자복한 이후에 재판할 것. 요건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자유권, 민중의 자유권과 관련된 내용이죠. 신체의 자유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얘는 민권 신장과 관련된 거고요. 자주국권과 관련된 것 무엇일까요? 자주국권. 바로 이거죠. 2번. 우리나라의 권리는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래서 외국과의 조약에는 각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을 합동으로 서명하지 않으면 시행하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됐나요? 네, 그래서 민권 신장과 자주국권에 관한 이야기. 그럼 여러분들 헌의 6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 형태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입헌 군주제. 그러니까 군주가 있는데 군주가 어떤 헌법과 같은 일정한 틀에 의해서 제약이 되는 거죠. 군주권이. 그래서 입헌 군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중추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중추원은 의회식 기구예요. 의회식. 그러면 한번 볼게. 제1조 중추원은 다음의 사항을 심사하고 의정하는 처소로 할 것. 법률의 칙령과 개정, 폐지 혹은 개정에 관한 사항. 그러면 법률을 개정하고 폐지하고 개정하고 이런 건 누가 하는 거야? 중추원이 하는 거야. 그러면 뭐야? 한마디로 말해서 국회인 겁니다. 국회. 됐죠? 뭐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중추원을 어떻게 구성할 건데 라고 이야기하면 의장은 황제 폐하가 임명하고 부의장은 중추원이 공천하고 의관 반수는 정부에서 공로가 있는 사람이 반수는 인민협회에서 27세 이상의 사람이 정치, 법률, 학식에 통당하는 자로 투표 선거할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중추원의 기능은 누가 비슷한 겁니까? 국회랑 비슷한 거죠. 중추원은 어떻게 구성한다고? 정부의 인사 반. 그 다음에 인민협회가 뭐야? 독립협회지. 독립협회의 투표로 선출된 사람 반. 이렇게 해서 50명을 구성하기로 했답니다. 구상만 한 거야, 알겠지? 실제로 그렇게 되진 못했어. 독립협회의 활동을 정리해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독립협회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봅시다. 독립협회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회 설립운동 이런 것 같이 근대 민권운동을 최초로 전개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언가의 권리를 주장한 거. 백성이라 하지 맙시다. 우리 백성은 좀 너무 심하고 민중들의 권리를 최초로 이제 얘기한 운동이라는 거죠. 근데 또 한계점은 뭐냐면 러시아 이권 침탈은요 극도로 경계했는데 미국과 일본은 산업개발이라 여겨서 관대히 넘어갔다는 거? 얘들아, 러시아라고 미국이라고 일본이라고 누구는 착하고 누구는 나쁘고 합니까? 아니죠. 근데 독립협회는 좀 그런 거에 있어서는 한계점으로 평가받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대한제국으로 넘어갈게요. 대한제국은 이제 아관파천 1년 만에 고종이 황궁하고 나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그 다음에 국호는 대한제국으로, 연호는 광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광무개혁이라고 불리게 되는 이유를 알겠죠? 대한제국의 연호가 광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연호가 무슨 말인데요? 자, 우리는 지금 서기 2017년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탄생한 그 년도부터 2017년이 흘렀던 얘기예요. 됐나요? 근데 그러면 연호가 광무라는 건요 이거예요. 대한제국이 성립한 해가 광무 1년, 그 다음에 광무 2년, 광무 3년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연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연호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황제의 국가만 연호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상징적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광무년에 개혁을 한다라고 해서 광무개혁. 그러면 광무개혁의 원칙과 방향을 한번 보면 점진적 개혁입니다. 일단 첫 번째.
가보 을미 개혁은 고종이 원했던 개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무 걔네들 급했어. 그렇게 급하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고요. 그 다음 구본 심참. 옛 제도를 근본으로 하고 새 제도를 참작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종 혼자 마이웨이 복고죠. 다른 갑신정변, 가보개혁, 독립협회 다 뭘 요구하고 있죠?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 혼자 마이웨이 걷고 있죠. 뭐합니까? 그렇죠. 황제권을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는 거죠. 복고주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광무개혁의 내용을 한번 보자면 일단 정치는 무조건 보수입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절대로 진보적이지 않아요. 무조건 황제권은 무한해야 돼. 전제군주제입니다. 입헌군주제와 의회 설립을 주장하는 독립협회는 탄압돼야 되는 단체인 겁니다. 눈에 거슬리는 단체인 거죠. 그 다음 대한국국제, 그러니까 일종의 헌법을 제정하고요.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가지고요. 뭐 입법권도 있고 사법권도 있고 행정권도 있고 군사권도 있고 진짜 무한한 군주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왕실의 그런 군대, 호위군 이런 것도 많이 늘렸다라는 거. 그다음 경제면에서 보자면 경제면에서는 토지조사 사업을 벌이고요. 그 다음에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인 지계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지계라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끝까지 완수되지 못한 채 끝나거든요. 일본이 식민지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은 이걸 핑계로 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벌일 겁니다. 됐나요? 자, 근데 일본의 그런 악독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공업진흥책. 요게 좀 중요한데요. 양전사업 상공업진흥책. 그러니까 고종은 약간 사업에 있어서는 약간 이제 그 신참이 보이는 새로운 걸 참작한 게 보이는 그런 정책을 펴니다. 근대적 공장이라든가 회사 많이 설립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유학생도 파견하고 산업학교, 기술교육기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런 기관들을 많이 설립해요. 그래서 근대적 시설도 많이 늘리고 그래서 뭐 경복궁에 불도 켜지고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상공업을 진흥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의와 한계에 대해서 보자면 일단 경제, 교육, 시설 면에서는 국가의 힘을 늘리고자 했으나 집권층이 너무 보수적이었어.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끼었다라고 하는 열강의 간섭 이런 걸로 인해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요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 그나마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나중에는 이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일본한테 이제 우리나라의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한제국의 개혁은 정말 유명무실한 개혁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대한국 국제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 독립제국이랍니다. 난리 났죠? 자,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정치는 과거 500년간 전래되었고 앞으로도 만세토록 불변할 전제 정치랍니다. 대한국 대항제는 무한한 군주권을 가지고요. 대한국 신민이 군권을 침해하면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랍니다. 그래서 육해군을 통솔하고 군대의 편제를 정하고 계엄과 해엄을 명할 수 있고요. 법률을 제정하고 반포와 집행을 명하고 대사, 특사, 가면, 복권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각부의 관제를 정하면서 행정상 필요한 칙령을 공포하고요.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군사 다 가져간 거죠. 그 다음에 문관관리, 무관관리의 출척과 임면권, 그러니까 임명하고 파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뭐 이런 거고요. 뭐 조약국의 사실 파견, 외교권도 가진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대한국 국제가 추구하는 정치 형태는 전제군주정. 대한제국과 독립협회는 무엇을 놓고 대립하게 됩니까? 의회의 설립. 그러니까 이거요. 의회를 설립한다고 자체가 군주권을 제약하겠다는 건데 대한제국은 완전 반대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해산당한 겁니다. 고종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고종은 세계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죠. 자, 그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러일 전쟁과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좀 자세하게 해볼 건데요. 그럼 가볼게요. 자, 일본은요, 이제 마지막, 이제 한국
대한제국을 점령하는데 마지막 눈엣 가시가 남아 있었어요. 그게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만 처치하면 이제 우리나라를 건들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일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일본은 이제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청일전쟁 배상금으로 군비가 60배나 확장이 되고요. 일본 자본주의는 비약적으로 성장하죠. 대규모 제철소도 세워지고 조선철도 군수산업도 많이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의화단 운동에 군대도 보내고요. 7만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을 보냅니다. 의화단 운동이 뭐냐면 중국에서 일어난 반제국주의 운동이에요. 제국주의 반대해서 일어난 운동인데 여기에 8개국이 이제 군대를 보내서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거든요. 그게 7만 명인데 그 중에서 2만 2천 명이 일본군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내놓은 이유가 뭐냐면 만주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주에서 군대를 철수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만주라는 게 옆에 쳐다보면 누가 있는 거죠? 러시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러시아와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를 경계하던 영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영일 동맹을 맺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국과 일본은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1905년 3월 이제 만주의 전략 거점인 지금의 봉천 지역, 선양 지역에서 이제 러시아한테 선제 공격을 함으로써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가 주요 전쟁터가 되냐면, 여기랑 여기가 주요 전쟁터가 돼요. 여기랑 여기가 주요 전쟁터가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한반도와 만주 지역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주 지역에 일본군이 있었던 이유를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러일 전쟁의 주요 전쟁터는 한반도와 만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선제 공격으로 러일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대한제국은 중립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걸 정말 가뿐히 무시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가뿐히 무시할 수 있는지 전쟁에 필요한 철도 시설을 마음대로 장악해버리고요. 조선 정치에도 간섭해요. 조약의 형태로. 그 다음 대부분 러시아의 승리를 낙관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렇게 큰 나라인데 옛날에 동유럽을 제패하던 나라인데 어떻게 러시아가 지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이 연전연승을 거둡니다. 군비를 60배나 확장했다니까. 러시아는요 무려 10만 명의 희생자를 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준비되지 않은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렇게 지니까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정예 발틱 함대를 끌어옵니다.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그런데 이미 일본은 그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미리 대한해협에서 대기하고 있던 도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전멸당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발틱 함대마저 전멸당하게 되자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중재로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포츠머스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봐봐. 전쟁에 필요한 철도 시설을 장악하고 조선 정치에 간섭하고 이거를 조약의 형태로 했다 했잖아. 그러면 이걸 무슨 조약이냐면 철도 시설을 장악한 건 한일 의정서. 조선 정치에 간섭한 건 제1차 한일 협약. 한일 의정서와 제1차 한일 협약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목이 좀 아프네. 질문 3번 갈게요. 아래 그림은 러일 전쟁을 풍자한 것입니다. 유럽 챔피언 벨트를 한 러시아에 비해서 일본은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약소하죠. 그렇지만 일본은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 이유는 이 그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본은 정말 왜소하죠. 네, 러시아는 완전 크죠. 맞죠? 그러면 그 이유는 요 그림에 있습니다. 요 사람. 미국과 영국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0-1 동맹을 통해서 영국과 친해지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가스라 테프트 미락을 통해서 미국과 조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이 이제 막 무기도 공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은 짭짤하게 돈도 벌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적극적 지원을 얻은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러일 전쟁을 풍자할 수 있는 그림이 바로 요 그림입니다. 일본과 왼쪽에 일본이 있죠. 오른쪽에 러시아가 있죠. 팽팽하게 줄다리를 하고 있는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힘겨운 그런 버티기를 하고 있는 이게 바로 러일 전쟁입니다. 됐나요? 그럼 여러분들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해서 시마네현 주소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독도.
여기에서 이제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요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됐나요?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해서 시마네현 주소를 부여하는데 전략상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 여러분 또 뭐냐면 또 웃긴 건 여러분들 가덕도 있죠? 가덕도가 포병 사령부였답니다. 그 다음에 거제도 장문포에는요 일본의 진지가 구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러일전쟁 중에 전략적 가치가 있는 독도를 무단 점령한 거죠. 가덕도에는 포병 사령부도 만들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러일전쟁에 대해서 이제 22페이지로 넘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러일전쟁은 과연 평화를 위한 전쟁이었는가? 이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하나씩 나와서 러일전쟁은 평화를 지켜낸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 한번 살펴보지요. 자,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저 좀 목이 아프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원래 했었어요. 1시간 반짜리로 해놨는데 마이크를 꺼놓은 채로 했더라고. 그래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만큼 친절합니다, 여러분. 제발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가겠습니다. 동아시아가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되려면 먼저 한국, 중국, 일본이 함께 동맹을 맺어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토 히로부미의 동양 평화론의 일부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동아시아가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되기 위해서, 즉 동양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 중국, 일본이 동맹을 맺어서 러시아에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또 한일 의정서 한번 살펴볼게요. 제1조 한일 양 제국은 영구 불변의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동양 평화라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를 확신하여 제도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일 것. 대일본 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안정을 확실히 보증할 것. 제3국의 침해 또는 내란으로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에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 제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허락 없이 곧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괄호는 사실 없는 말입니다.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이 용이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것. 대일본 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니네 땅 좀 뺏어서 우리 러일전쟁 하는데 쓸게 라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동양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이죠.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안정을 확실히 보증해줄게 라는 감언이설로 우리를 속입니다. 맞죠? 우리는 이게 거짓말이란 걸 알고 있어. 맞지? 자, 개화지식인의 시각을 한번 볼게요. 러시아는 중국의 진과 같은 침략 국가로서 결코 만주에서 철병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가 동아시아의 문호인 만주를 지배하면 한국이 위험하고 중국이 분열된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동아시아로 세력을 확장시켜 일본을 병탄할 것이므로 동아시아의 황인종이 멸망할 것이다. 면 개화지식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러시아가 이제 동양을 지배하면 위험하게 되고, 그래서 일본이 무조건 이겨야 될 거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황인종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 섬나라 사람들이 황인종의 명예를 장하게 지켜냈다. 백인들이 오랫동안 정세를 지배해왔기 때문에 동양 인종은 수세기 동안 두려움에 짓눌려왔다. 일본이 단독으로 이 저주를 깨트린 일은 착상반으로 웅대한 일이다. 황인종의 한 사람으로 나는 일본을 사랑하고 공경한다. 윤치호라는 사람인데요. 윤치호는요, 여러분들 개화지식인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마지막 문장을 보고 이 사람 친일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문장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개화지식인이었고요. 그러니까 러일전쟁을 뭐라고 본 거예요? 황인종과 백인종 간의 전쟁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황인종이 이겨서 기쁜 거죠. 순수한 기쁨입니다. 근데 나중에 윤치호도요, 친일의 길을 걷기는 해요. 민족 반역의 길을 걷게 됩니다. 네. 그 다음,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중국 지식인의 시각. 러시아가 승리하면 동아시아 전체가 위태로우나, 일본이 승리할 경우 한국은 일본의 속국이 되겠지만, 만주는 중국에 반환될 것이다.
또 일본은 전쟁 초기에 선언한 대로 동아 대국의 보전이라는 초심으로 돌아가 중국의 정치 개혁을 돕고 중국과 함께 동아시아를 지켜 행복을 누릴 것을 기대한다. 라고 중국 지식인이 얘기를 했는데요.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던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볼게. 동아시아를 지켜서 이제 행복을 누릴 수 있대. 그럼 중국 지식인의 시각은 맞을까요? 단기적으로 보면 맞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면 한국은 일본에 속국이 됐고 만주는 중국에 방한됐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요.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려는 야욕을 펼칩니다. 그래서 만주도 전쟁통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잘 봐. 일본은 러일 전쟁을 동양 평화를 지키기 위한 길이라고 설명했어요. 이토 히로부미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당시의 개화 지식인들 중에는 이 논리를 받아들여서 일본을 응원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 그리고 이들은 러일 전쟁을 황인종 대 백인종의 전쟁이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응원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맺어진 포츠머스 조약을 한번 볼까요?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 제국이 한국에서 정치 군사상 및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감리의 조치를 하는데 이를 저지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 그렇지. 이제 더 이상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토달 사람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황인종이 이겼다고 즐거워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은 뭐 하려는? 한국을 지배하려는 야욕을 드러내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서술형으로 쓰신 내용이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좀 넘어갈게요. 전쟁이 끝난 후에 과연 평화가 찾아왔는가 한 번만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을사조약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의 교과서는 을사조약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을사조약이라는 표현을 사실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조약이라는 것 자체가요, 뭔가 합의해서 맺어진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을사조약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맞죠? 합의해서 맺어진 게 아니라 강제로 맺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떤 표현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중학교 교과서에는 을사조약이라고 되어 있고요. 대부분 을사늑약이라고 되어 있는 교과서는 없더라고. 근데 고등학교 교과서 올라오면 을사조약이라고 되어 있는 교과서가 잘 없어요. 우리는 이제 좀 이분들이 좀 성격이 많이 온순하신 분들인가. 하여튼 을사조약이라 되어 있더라고. 뭐 저는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다면 한번 볼게. 자,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5개의 조항이 있는 을사늑약을 들고 찾아오게 되는데요.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2가지 조약을 보겠습니다.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외교권입니다. 외교권.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한대요. 이 말이 뭔 말이야?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는다. 그렇죠. 외교권을 일본한테 전부 다 넘기겠다는 거죠. 제2조는 그래서 외교권 박탈과 관련된 조항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한국 황제 폐하 밑에 한 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 폐하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대요. 이게 뭐냐면 통감을 만드는 건데 외교권을 담당하는 통감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통감이 있는 부 해서 통감부를 설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의 2 내용은 첫 번째는 그렇죠. 외교권 박탈. 2번째는 그렇죠. 통감부 설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둘러싸고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한번 볼게요. 이번 일본의 요구는 부득이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완용인데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실릴 수 있는 방법 중에요. 아주 뛰어난 일을 해서 실리는 뭐 안중근 의사라든가 윤봉길 의사 같은 분이 있지만 또 욕을 아주 많이 들어먹으면 아주 참신하게 나라를 팔아먹으면 역사 교과서에 이름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종전에 우리 외교가 변화가 심했던 탓으로 일본은 두 차례나 큰 전쟁을 치렀다. 일본은 더 이상 동양 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 없어 이번 요구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자초한 것이다. 더 이상 감정이 충돌하기 전에 원만히 타협하여 일본의 제의를 수용하고 우리의 요구도 제기하여 관찰하는 것이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뭔 말이죠? 우리가 자꾸 청에 붙고 러시아에 붙고 하니까 일본이 동양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청일 전쟁도 하고 러일 전쟁도 했다. 일본은 이제 동양 평화 더 이상 위태로울 수 없어. 이래서 이번 요구를 제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초한 거고 이번 일본 요구는 부득이한 거야. 불가피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완용이니까 일단 거부감부터 든다, 맞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이날을 목놓아 통곡하노라. 이 사람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일본이 이제 황인종의 명예를 지켜냈다고 아주 칭찬했던 장지연이 쓴 글입니다. 볼게요. 장지연의 논설인데요. 시야 방송되고 이 밤을 목놓아 통곡하노라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갈게요. 이번에 이토가 한국에 오매 우리 인민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토는 동양 삼국의 평화를 널리 주선하던 인물이라. 금일 내한함이 필시 우리의 독립을 공고히 할 방안을 공고하리라 하여 서울과 지방의 여러 인민들이 환영하였더니 세상 일이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도다. 천만 뜻밖에도 5조약, 을사조약을 어떤 까닭으로 제출하였는가. 이 조약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양 삼국이 분열하는 조짐을 보인 것이니 이토의 본래의 뜻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러나 우리 대황제 폐하께서 강경하신 뜻으로 이를 거절하고 말았으니 이 조약이 성립할 수 없으면 이토 스스로도 알 수 있는 일거늘 슬프다. 개돼지 새끼만도 못한 외부 대신 박재순과 각 대신은 좋기 책망할 가치도 없으려니와 이름을 소위 참정 대신이라는 자는 정부의 우두머리로 겨우 아니오라는 말만 하여 이름만 남기고자 하였을 따름인가. 편안히 살아 이 세상에 남아 무슨 면목으로 강경하신 황제 폐하를 볼 것이며 무슨 면목으로 2천만 동포를 대할 것인가. 슬프다. 찢어질 듯한 마음이여. 우리 2천만 동포들이여 살았느냐 죽었느냐. 단군 기자 아래 4천년 군민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조련이 망하고 말지어다. 아프다. 동포여. 정말 막 피를 토하는 글을 쓰고 계시죠, 맞죠?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알 수 있는 상황. 고종은 뭘 했다? 그렇죠. 고종은 을사늑약의 체결에 반대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을사늑약이 이제 체결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고종의 수결이 있어야 됩니다. 비준이 있어야 돼요. 이 조약을 확인하는 비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라 팔아먹는 그 조약에 서명했다고 칩시다.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게 조약이 되는 게 아니라요. 의회 동의를 얻어야 돼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근데 아직 대한제국은 국회가 없으니까 그러면 황제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맞죠? 황제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황제는 절대로 이걸 수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을사늑약은 조약 제목 자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조약이다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지만 강대국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죠. 그 다음 여러분들 안중근의 글을 한번 볼게요. 이토는 대한의 독립주권을 침탈한 원흉이며 동양 평화를 어지럽힌 자. 일본과 러시아가 개전했을 때 일본이 전쟁을 선포하는 글 가운데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고 한국의 독립을 굳건히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일본은 그 같은 대의를 지키지 않고 야심적인 침략을 자행하고 있다. 이것은 모두 일본의 정치가인 이토의 정략이다. 만약 강제로 조약을 정하고 다음으로 뜻있는 정당을 없앤 뒤 강토를 삼키려는 것이 현재 나라 망치는 세법이다. 그러므로 만일 속히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큰 화를 면하기 어려울 것인데 그러나 이제 의거를 일으켜 이토의 정책에 반대한들 부질없이 죽을 뿐 아무 이익이 없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 알아. 장지영과 안중근은요 러일전쟁 당시에는 일본을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을사늑약을 계기로 해서 일본을 불신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을사조약 체결에 찬성했던 사람은 이완용, 반대했던 사람 장지연, 안중근. 그러면 이완용은 동양 평화를 해치는 게 우리의 외교, 대한제국의 외교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장지연과 안중근은 동양 평화를 해치는 게 을사늑약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됐나요? 자, 그렇다면 일제히 주권 침탈 과정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어떻게 집어삼키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러일 전쟁 이후에 각종 조약을 강요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주권을 빼앗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한일 의정서입니다. 한일 의정서 우리가 봤죠. 러일 전쟁에 대해서 대한제국의 중립은 완전히 부정된 거고요. 군사 요지를 마음대로 점령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대한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한 명을 재정고문으로 삼아 대한정부에 용빙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 대한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한 명을 외교 고문으로 삼아 외부에 용빙하여 외교에 관한 중요한 사무는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재정고문, 외교고문인데요. 무시무시한 말 있죠.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된대.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그치? 이 사람 동의 없으면 아무 짓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재정고문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메가타고요. 그 다음 외교고문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스티븐스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븐스는 나중에 우리 장인한 전명훈에 대해서 살펴볼 때 중요한 인물로 등장할 겁니다. 어쨌든 또 메가타도 중요한 인물로 등장해요. 화폐 개혁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자, 그러면 그 한일 협약은 외교 재정 분야에 외국인 고문을 두고 내정 간섭을 하려는 거죠. 됐나요? 그다음에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러시아의 항복을 받아내고 일본은 대한제국 점령에 대해서 이제 국제적인 승인을 얻었어. 그러니까 이제 뭐라는 거야? 본격적으로 우리를 야금야금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2차 한일 협약 또는 일사늑약이라고 불리는 이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사늑약의 주요 내용은 외교권 강탈, 통감부 설치, 내정 간섭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종이 그러면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에요. 고종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 네덜란드 헤이그에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린다더라. 그래서 그곳에 특사를 파견하려고 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 대한 대한제국의 독립을 호소하려고 갔는데 국제사회는 이미 니네가 잘 못해서 일사늑약 맺은 거 아니냐라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게 되고요. 이 사실을 일본이 알았겠죠. 그래서 고종은 강제로 퇴위당하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부터 일사늑약부터 조금씩 빼앗기 시작할 겁니다. 정미칠조약이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자, 중요한 내용만 볼게요. 뭐냐면 차관 이 한국 관리를 임명할 것인데요. 요게 뭐냐면 차관 임명이거든요. 일본인 차관. 여러분들 장관은 아직 한국인이야. 근데 차관이 무슨 인? 일본인. 그래서 내정 간섭을 이제 더 심하게 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뭐 법령 제정이나 행정상 처분마저도 통감의 승인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미조약 부수각서 보시면요. 군대를 강제 해산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군대가 강제로 해산돼요. 그러면 황제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기후각서, 경찰권 위임각서 이런 걸 각종 각서를 써서 우리의 사법권, 우리의 경찰권이 각각 다 박탈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일 병합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 이 병합이라는 용어도 사실 안 좋아합니다. 병탄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적절한 것 같아요. 병탄보다 좀 센 용어가 없을까 했는데 병탄밖에 없는 것 같더라. 자, 볼게. 내 생각이 그렇다고. 역사가들의 생각이 좀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1조 한번 볼게요.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해한다.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제1조에 게재한 양해를 수락하고 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 라는 게 한일 병합 조약인데요. 자, 생각할 거리를 들고 왔는데 혹시나 읽어보시고 싶은 사람들은 일시정지해서 읽어보세요. 제 생각은 뭐 이렇다라는 이야기죠.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일 병탄조약을 뭐라고 불리기도 하냐면 경술국치. 1910년에 경술년이거든요. 네, 경술년에 나라의 길이 남을 치욕스러운 사건 해서 경술국치라는 표현을 써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경술국치라는 표현도 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국 병합 조약문에 여러분들 그 순종의 어세가 찍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행정 처분을 할 때만 쓰는 그 도장인 칙명지보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순종도 사인을 안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 한번 하고 끝낼게요.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조선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려던 일본은 러시아 등의 간섭으로 조선 지배가 어려워지자 친러파를 경제하기 위해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키고요. 이후 을미개혁으로 단발령이 내려지자 이에 격분한 유생은 의병을 일으켜서 저항하고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친러파의 주선으로 러시아 공서관으로 피신하는 아간 파천을 단행합니다. 이 시기 조선은 열강들의 경쟁적 침략 무대가 되고 많은 경제적 이권들이 열강들의 손에 넘어가요. 이때 서지필 등의 개화 지식인을 주축으로 해서 독립협회가 결성되는데요. 이들은 근대적 민중대회인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면서 국권수호운동이라든가 민권보장운동이라든가 국정개혁운동 이런 것들을 벌이죠. 한편 아건파천 이후 1년 만에 황공한 고종이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이라 하고요. 스스로 황제가 되었죠. 대한제국은 나름의 개혁을 추진했는데요. 개혁의 기본 원칙은 구본신참 에서 볼 수 있듯이 다분히 보수적이고 복고적이었죠. 이러한 성향은 정치면에서 전제 왕권 강화로 경제면에서는 상공업 진흥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름의 성과는 있었는데요. 열강의 경제 침탈이라는 시대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대한제국은 열강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대한제국을 놓고 일본과 러시아는 전쟁까지 벌입니다. 이때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은 일본이 승리하게 되고 이제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형편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의 식민지화 작업이 본격화되었는데요. 을사늑약을 강요한 게 그것이죠.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제는 통감부를 설치해서 내정까지 간섭합니다. 이처럼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니까 우리 민족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여러 방면에서 저항하게 되는데요. 가장 적극적이었던 것이 항일의병투쟁, 또 독립협회를 계승한 개화자강 계열의 애국계모운동. 인데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일제는 의병의 저항을 잔인한 무력으로 짓밟고 1910년 우리의 국권을 침탈해서 식민지로 삼았죠.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1905년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공인된 형편이었어. 근데 우리나라를 완전히 집어삼키는 데까지는요 5년이라는 세월이 무려 걸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죠. 강력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됐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쉽게 집어삼킬 수는 없었다. 하는 내용까지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